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일반인들에게 어떤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 전달하는 게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상승을 할 때는 상승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하락이 올 때는 하락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혹시라도 이제 또 김기현이 맞으면 이제는 좀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나 뇌피셜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좀 배제를 하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소비자들에게 좀 제대로 된 이런 가이드 를 좀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게 저는 전문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데이터로 말하시는 데이터 전문가 이제 대표님, 지금 이제 벌써 5월 이제 어린이날도 지났어요. 네. 이제 5월 벌써 중순으로 가는데 곧 있으면 이제 그럼 이제 1분기 데이터는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올해 1분기 수도권 부동산 집값 이제 정확히 오른 건지 떨어진 건지, 그리고 지금 1월부터 4월 말까지 사람들의 심리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제가 이제 상중하저라고 제가 전망을 했습니다. 상중하저. 네. 그래서 상반기는 고만고만 괜찮을 거다. 이제 또다시 이제 정책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거래량도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또 상승의 기운이 지금 이렇게 퍼지고 있고 에너지도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부동산 통계가 이제 어떤 통계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이제 KB부동산의 이제 통계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거를 봤을 때는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그 플라워 차트라는 건데, 네. 요게 이제 왼쪽으로 가면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고 거였죠. 위로 올라가면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 왼쪽으로 가죠. 네. 근데 위로 올라가죠. 눌러보면 전세가는 올라가는데 매매가는 계속 떨어지는 걸로 나옵니다. 여전히.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지금 상승을 못하고 다 왼쪽으로 가는 걸로 나오는데, 이제 KB부동산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좀 느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 좀 더 빨리 반영을 하는 한국부동산 데이터를 보면은 서울을 보면 오른쪽으로 머리를 틀었죠. 틀었네요. 네, 그래서 서울은 3월 달부터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걸로. 그래서 전세가도 상승하지만 매매가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 인천 같은 경우도 매매가가 지금 상승으로. 위에 게 매매가고 밑에 게 전세가죠. 맞습니다. 일부 지역들이 이미 이제 상승을 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 네. AI가 이제 만드는 저희 리치고 시세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 이미 이제 1월 달부터 리치고 시세는 1월 달부터 매매와 전세가 다 계속 상승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울산 얘기도 좀 했는데, 울산도 이렇게 지금 계속 방향이 좀 좋죠? 지금은 꽤 이런저런 지역들에서 지금 상승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럼 어쨌든 1분기는 가장 빠른 데이터로 봤을 때는 상승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상승했습니다. 네. 근데 왜 하저를 여전히 생각을 안 바꾸신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을 바꾸고 싶어도 이제 데이터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올랐잖아요. 네, 올랐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대로 바닥을 찍고 대세 상승을 할 거냐, 이런 거죠. 대세 상승을 할 때도 올랐다가 좀 내렸다가, 올랐다가 숨고르겠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하듯이, 떨어질 때도 쭉 빠지는 게 아니라, 아직 무슨 경제 무슨 엄청난 위기가 터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때도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큰 대세는 내려가는 중인데 여기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거고요. 뭐 일부 또 전문가분들은 바닥을 찍고 지금 대세 상승을 드디어 출발했다. 저도 좀 빨리 그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저는 부동산 플랫폼을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상승장이 오기를 저는 누구보다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좋죠. 훨씬 좋죠. 네. 손꼽아 기다리는데 아직은 제가 그 얘기를 못 하겠어요.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요? 자, 이 데이터는 최근 이제 3년 동안의 수도권 부동산 시장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3월달 거래량이 확실하게 최근 중에서는 가장 많죠. 네, 이게 지금 서울, 경기, 인천 합치는 수도권. 그렇죠. 네, 16,788건. 좋아졌네요. 어우, 좋아졌죠. 네. 거래량이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갔다. 부동산 시장이 상승 시작했다. 뭐 상승 시장까지는 아니어도 뭐 네. 1주택자 기준이든 이게, 네. 뭐 이게 집값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하기 다르긴 하지만 좀 네. 지금 좀 안정기로 가는 건가? 네.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네. 뭐 이런 분위기? 네, 저기 택도 없는 소리고요. 자, 이걸 3년이 아니라 최대로 보겠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2008년 3월달 요 정도의 고점을 찍고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2만 5천 건, 2만 거의 8천 건 이렇게 늘어났다가 또 거래 주면서 하락했다가 또 반등 나오면서 거래량 늘면서 그리고 쫙 빠졌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요. 정부가 무슨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신생아 특례까지 온갖 정책을 싹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특례를 받는 분 같은 경우는 대출 이자가 너무 싸다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없는 수요를 마른 수건 짜듯이 특례까지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어때요? 이때처럼 늘어나질 못하죠. 이때도 기사 보시면요, 뭐 서울에 입주 물량 없다, 수도권 입주 물량 없다, 더 대세 상승한다, 이런 얘기가 똑같았어요, 지금처럼. 근데 이때도 내려왔다 올랐다, 내려왔다 올랐다 쭉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 내려왔다가 빠지면서 좀 반등 나오면서 거래량 늘면서 늘었다가 했지만 거래가 어때요? 역사적인 평균이 대략 한 2만 건 정도인데 여전히 2만 건이 안 돼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살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는 대세 상승장이 없다. 자, 대세 상승장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13년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것처럼 거래량이 2만 5천 건 이상의 거래량이 빵빵빵 터져줘야 대세 상승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왜 거래가 없냐? 이런 특례까지 동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없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팔려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팔려는 사람. 자, 이게 이제 지금 매물의 데이터인데 매물량이 전국적으로 지금 52만 8천 채의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이거든요. 지금 사상 최대치죠. 팔려고 내놓은 매물은 사상 최대치인데 거래량은 비슷하게 올라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조금 늘긴 했지만 이것도 신생아 특례 때문에 올랐지만 그래봐야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것도 그러면 방금처럼 네. 20년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얘는 20년치를 보고 싶은데 이 데이터를 집계가 된 거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 3년 정도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안타깝죠. 근데 이제 분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거래량이랑 이제 매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냐? 공급 부족. 뭐 많은 분들 얘기하시죠. 2024년부터 6년까지 공급량 서울 특히 별로 없다. 네, 없다. 그러니까 올해는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오른다. 아, 저랑 좀 내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 500원 정도 내기 해서 어떻게 될지. 꼭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있잖아요. 그 히데이 그 내기 오렌 버핏이 되게 유명한 펀드 매니저 내기 하셨나? 액티브 펀드랑 그 시장 지수 사는 거 누가 더 좋을 것이냐? 오렌 버핏이 이겼다라는 얘기. 네, 여기 보시면 서울의 평균 입주 물량이 지난 20년 동안 2000년 이후로 한 23, 4년 동안 평균이 한 42,580채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올해랑 내년이랑 한 3만 채 정도 돼요. 적은 건 사실이죠. 근데 보세요. 2012년, 13년도 어때요? 이때도 적어요. 근데 이때는 서울이 어땠죠? 안 좋았죠. 이때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입주 물량이 작아도. 자, 입주 물량이 작은 거 팩트 맞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도 이 정도 물량은 당연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확정 물량이 아니라 전체 물량으로 봐야 되고 여기서 모두가 놓치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리치고를 포함해서 이런 지역별 입주 물량을 보여주는 이 데이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숨겨진 공급 폭탄인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후분양입니다. 자, 후분양은 아직 분양을 안 했죠? 그래 정확한 입주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입주 물량 데이터에 포함이 안 돼요. 네. 자, 그런데 서울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2024년에 서울에 분양 예정인 물량이 몇 채냐? 4만 5천 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강남, 서초, 송파에 집중이 되는 물량이요. 18,000채가 넘어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서울이 지금 내년에 입주 물량이 작은 게 3만 채라고 하는데 그런데 강남, 서초, 송파는 어때요?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죠. 자,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뭐예요? 분양가를 네 맘대로 못해? 상한선 정해 놓을 거야. 이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서 더 비싸게 팔려고 해요. 그래야 분양가를 더 높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후분양입니다. 자, 그래서 강남, 서초, 송포에 지금 올해만 지금 18,000세대가 넘는 입주 요게 이제 분양을 할 건데 이게 거의 대부분이 후분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만 지금 4만 5천 채 가까이 돼요. 지금 얘가 3만 채인데 여기에 몇 채가 더해지는 거예요? 4만 5천 채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서울의 입주 물량이 작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데이터 상만 봤을 때 맞는 데이터 상이 없는 걸 가지고 오게 되면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 저를 포함해서 이 데이터만 보니까 작아 보이는 건데 후분양 물량, 실제 이런 공급 통계에 안 잡히는 후분양 물량까지 더하게 되면은 서울의 입주 물량이 작지 않다. 오히려 더 훨씬 많아질 수 있다는 우리 예상하는 것보다 25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절대 뭐 공급 물량이 작다 이런 거는 너무나도 이제 잘못된 오해고, 그리고 이 정도의 공급 물량은 절대 작은 게 아니다. 과거 대세 하락 장에도 있었다. 두 번째, 공급 부족 아니다. 아니다. 자, 또요. 자, 또 뭐가 있냐? 자, 부동산 이 시장에 있어서는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의 유동성, 돈이 얼마나 넘쳐나느냐.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전혀 증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작은지를 알 수 있는 유동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어떤 데이터로 측정할 수 있냐? 그게 바로 M1 통화량과 M2 통화량을 나눈 데이터예요. 자, M1 통화량은 뭐냐면은 바로 내가 인출할 수 있는 돈입니다. 내가 현금으로 들고 있거나 은행에서 그냥 내가 바로 그냥 꺼낼 수 있는 돈. 그러면 M2 통화량은 뭐냐? 아, 이것도 꺼낼 수는 있는데 2년 이내에 예금이나 적금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는 게 M2 통화량이에요. 자, 그래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이 돈인 M1 통화량과 이거를 포함한 2년 이내 예적금까지 포함한 이 M2 통화량을 나누면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얘가 올라가면은 지금 시중에 M1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현금 가능한 시중의 유동성이 좋아지는 거고, 얘가 내려가면은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IMF 전에도 이 통화량 데이터를 보면 얘가 감소를 하고 어떻게 됐어요? 급락을 했죠. 난리가 났던 거죠. 그러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씨가 마르니까 시중의 금리가 급등을 하고 부동산 시장이 완전 초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렇게 지속 올라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또 반등이 왔고 2002년부터 2007년 요 정도까지는 유동성이, 시장 유동성이 상당히 좋았죠. 자, 근데 여기 2007년 3월 달부터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강남 서초 송파 고가 아파트가 이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동의 유동성이 별로 좋지 못한 상태를 꽤 오랫동안 유지를 하다가 보시는 것처럼 2015년부터는 어때요? 다시 초록색불 들어오죠. 이때부터 수도권의 부동산이 대세 상승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좀 감소하다가 근데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고, 코로나 때 이게 보시는 것처럼 그냥 난리가 나면서 엄청난 자산시장의 거품이 일어났던 거고, 요게 2022년 5월달 이후로 6월, 7월부터 쭉 빠졌죠. 그러면서 기억나시죠? 2022년 하반기에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을 못했죠. 엄청난 급락이 왔잖아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20%에서 50%가 이때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지표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네. 약간 떨어지고 있어요. 느낌에. 즉, 지금 시중에 유동성이 조금씩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걸 그래프를 제가 좀 더 가까이 봐볼게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은 이 뭐 유동성이 엄청 나쁘다라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일단은 평균보다는 좀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아직은 뭔가 뭐 엄청나게 상당히 유동성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유동성은 아니다라는 거죠, 전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세 상승을 인정할 수가 없다. 네, 여기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인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그래서 내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그 다음에 사람들의 소득과 주택 수준을 감안했을 때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인데, 얘가 지금 여전히 310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역사적인 평균이 250인데요. 저점이 얼마냐면은 170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집값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은 대세 상승, 앞으로 2년, 3년 계속 상승은 없을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래량과 매물 부족하다는 거고, 공급 부족은 아닌 거고, 네. 세 번째 유동성도 적고, 네. 그 다음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아직 여전히 높다. 네. 네. 지금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원인 얘기해 주셨는데, 뭐 모든 요인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럼 시장의 모든 전문가가 하락을 얘기할 텐데, 혹시라도 상승할 수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신호 같은 건 있을까요? 이런 거는 조금 상승의 기운으로 볼 수 있다. 네. 뭐 자, 있을까요? 상승으로 볼 수 있는 기운, 그거는 바로 전세입니다. 네. 자, 이제 보시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서울에 지금 전세 수요가 이렇게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의 전세가가 강세를 띨 수 있다. 전세가 강세를 띠면 매매가에도 불이 붙을 수 있다. 맞잖아요. 맞아요. 전세가 올라가면 그렇죠. 이거를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니까.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전세 수급이 좋아진다고 해서 매매 시장이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것도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자, 2010년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에 12년, 13년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던 시기였는데 이때 전세 수급이요. 뭐 190, 막 170 막 이랬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전세 수급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전세 시장이 뜨거웠단 말이에요. 지금은 절대로 전세난이나 뭐 전세 폭등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얘가 그렇게 높나요? 평균보다 못해요. 서울의 전세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수급 상황이 좋았다고요. 그런데 이때도 매매 시장이 얼어붙어 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전세 시장이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지만 매매 시장이 여전히 불이 붙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2021년 10월 달에 정확하게 알아맞혔죠? 네, 10년 한 번은 올까 말까 하면 고점이 기회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엄청난 하락이 왔고 제가 23년에 지금 단기 반등장 인정. 그리고 23년 9월 달에 제가 또 뭐라 그랬죠? 2차 하락이 지금 또 다시 이 상태로 되면은 시작될 것 같다. 그리고 내려가다가 제가 또 뭐라 그랬죠? 정부가 또 정책 쏟아내니까 내려가고 있는데 이걸 또 떠받쳐 주셔서 지금 24년은 상중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데이터를 봐도 틀릴 수 있다. 저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로 면밀하게 데이터를 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리고 많은 개인들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이제 이런 부동산 빅데이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제가 느껴져요. 연락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들이 1년 안에 결론이 날 거예요. 1년 안에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대로 또 한 번에 이제 상당한 하락이 오든 아니면 대세 상승으로 가든 결론이 날 거고 혹시라도 제가 데이터에 기반하지만 틀릴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왜 틀렸는지를 데이터에 기반해서 또다시 저는 답을 찾고 좀 더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제가 많은 노력을 할 거고요. 자, 하지만 혹시라도 또 김기훈이 또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저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제가 수없이 많은 인간 전문가들의 강의를 제가 다 들어봤고 너무나도 훌륭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다 있겠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티키타카 하면서 인생도 똑같잖아요. 성장하고 시련 겪고 또 성장하고. 그렇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인들에게 어떤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 전달하는 게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보면은 주구장창 내내 상승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하락도 마찬가지죠. 하락도 근데 이제 이거는 또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대부분은 양극단으로 치우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상승을 할 때는 상승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하락이 올 때는 하락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탠스는 바꾸고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또 김기현이 맞으면 이제는 좀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나 뇌피셜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좀 배제를 하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꼭 리치고가 아니어도 돼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소비자들에게 좀 제대로 된 이런 가이드 를 좀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게 저는 전문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시장이 정말 하락한다면 제가 대표님 모시고 연말에 축하 기념회를 하고 떨어진다면 사과 연수물 발표하도록 기자간담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무엇보다 가장 그래도 조금은 신뢰성이 좀 더 높아진 게 대표님의 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리치고가 사실은 뭐 누가 봐도 사실 이해관계에 얽히면 거기서 벗어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표님 회사는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해야지.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과 관련돼서 돈을 벌고 있는 그럼요. 그런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상승을 바라시는 분이 하락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좀 더 신뢰도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제 정책 말씀해 주셨는데 특례 보금자리론 신생아 이런 거 외에도 어쨌든 정부가 이런 작년과 올해도 이런 특례든 뭐든 어쨌든 정책적인 걸 했기 때문에 집값이 바닥을 지지하든 살짝 상승하든 그런 게 있었잖아요. 하반기는 내년에도 그런 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런 정책은 하락할 때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3년 1월 달에 왜 그 특례 정책을 발표를 했죠? 미분양이 증가를 하고 그렇죠? 신용경색 문제가 발생을 하고 둔촌주공이 이 엄청난 대단지가 금리가 10%가 훨씬 넘는 8천억이 넘는 대출, 3개월짜리 단기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까서 분양 신청을 받았는데 청약률이 어땠어요? 처참했죠. 만약에 그대로 갔으면은 아마 대한민국 부동산 초토화 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급하게 부랴부랴 소방서 역할을 하려고 엄청난 부양책을 펼친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다시 돌아섰고 자, 그리고 또 왜 신생아 특례 꺼냈어요? 23년 9월달, 10월달부터 다시 또 하락을 하니까
이걸 또 떠받치려고 또 그런 정책을 펼쳤던 거고요. 또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집값이. 맞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지금은 여전히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좀 해야 되는 역할은 급격한 상승이나 급격한 하락을 막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저는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봤을 때 여전히 지금 물론 일부 지역은 지금 허리나 무릎 밑으로 떨어진 지역도 있지만 서울이나 일부 상당한 지역들은 여전히 한 가슴 정도로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고 또 거품이 빠지게 되면 또다시 정부는 부양 정책을 펼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급락을 또 이게 막는 정책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서 시장이 다시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대세 상승이 나올 거지만 아직은 우리가 대세 상승을 논하기에는 일단 너무 비싸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집값 하락을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아침인가 제가 어제 저녁에 기사 보니까 헤로드 집 한 채 50억 시대. 이번에 반포 아래포 54.5억에 팔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5평이 지난번 신고가가 50억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54.5억으로 껑충 뛰었다라는 거죠. 아래팍은 이제 반포 아크롤 리버파크를 말하는 건데 이게 강남 서초 뭐 송파 이쪽에 한마디로 신고가가 터진다. 분위기 괜찮다라고 말하는 기사가 아닐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해석을 한번 해주신다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왜 고평가가 된 상태냐면은 부동산 시장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금리 급등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자, 그런데 너무나도 공교롭게 2020년과 21년에는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10원도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줬죠. 전부 다 현금으로만 사게 했어요. 자, 그래서 현금으로만 사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급등에 따른 이자 부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급하게 물건이 나올 이유가 1도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고가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거고 일부 단지들에서는 신고가를 또 찍는 겁니다. 이런 하이엔드 시장, 여기는 이제 완전 좀 별개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자, 이런 하이엔드 시장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계속 갈 거냐? 여기에는 저는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신고가에 파신 분들은 왜 파셨을까요? 신고가에 판 분들은요? 네. 더 좋은 데 가려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이 고점이라고 판단해서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또 한 번에 데이터가 전망하는 대로 또 한 번에 이제 하락이 오게 된다면 이런 고가 시장도 저는 타격을 받을 거다 이번에는.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가 하이엔드 시장도 타격을 받을 거고 두 번째는 하이엔드 시장과 일반 시장을 조금 같게 보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 하이엔드 시장이 얼마 이상부터 하이엔드를 보면 될까요? 한 25억 이상, 20억 이상 이런 시장은 좀 하이엔드라고 좀 보시면 되고 완전 이제 초고가 시장 50억짜리 이상은 완전 이거는 이제 슈퍼 완전 울트라. 또 다른 그거고. 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일반 시장으로 좀 오해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